전세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전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투자는 이런 불황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전세 살지 말고 해야 할 부동산 경매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한창 전세 사기가 유행하던 그 시기에 집을 경매로 샀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요즘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도 경매해도 될까? 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동산 불황에 있는 지금도 경매로 산 집은 시세 차익 1억을 만들어줬고 대출 없이 매달 20만원의 수익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목돈을 내고 2년 동안 살고 다시 돌려받으니 공짜라고 생각하고 전세에 살았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전세, 구조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한마디로 집주인에게 거액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2억을 넣었다면 사실상 나는 집주인에게 2억을 빌려주고 그 집을 2년 동안 빌리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익률이 0%입니다. 2억이라는 거액을 묶어두지만 그 돈이 나에게 불러오는 수익은 0입니다. 이자도 없고 자산도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돈이 줄어드는 셈이죠. 둘째, 집값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손해보는 건 세입자입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다면 보증금 날아가는 건 내 몫입니다. 실제로 2023년, 2024년에 깡통전세, 역전세가 터진 이유도 그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아니 그래도 전세는 2년 뒤에 돈을 돌려받잖아요. 그럼 그냥 2년 동안 공짜로 산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엔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전세는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지 그 사이 그 돈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억이라는 자본이 2년 동안 아무런 수익도 못 냈습니다. 만약 그 돈으로 3%만 수익을 냈다면 연에 6%, 2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즉 공짜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매달 50만원이 넘는 기회비용을 지불한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전세 사는 동안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나는 2억을 맡기고 정지 상태인데 집값은 1, 2억씩 오르는 시대죠. 그래서 전세는 공짜가 아니라 조용히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전세 살지 말고 해야 할 경매하는 방법 바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경매를 하려면 일단 물건을 검색할 사이트가 필요한데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마이옥션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굳이 처음부터 비싼 돈 주고 유료 사이트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건 낙찰하시고 그 수익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먼저 회원가입은 간단하게 하시고 빠른 경매 검색에서 주거용 경매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관심 있는 지역 법원을 선택해 주시고 저는 보통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플러스 본인만의 느끼는 지역만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찰될 물건을 고를지 신권을 볼지 선택해야 하는데 신권은 보통 부동산 호황일 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감정평가를 1억 했다면 2025년에 실거래가가 2억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신권으로 사면 1억을 싸게 사는데 경쟁자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불황일 때는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싸게 사는 유찰된 물건을 통해 저렴하게 사는 게 이득입니다. 여기서 유찰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입찰자가 아무도 없으면 유찰이라고 부릅니다. 즉 경매 한 번 실패한 것이죠. 경매는 유찰이 될수록 최저 입찰가가 낮아지고 1에는 70%, 2에는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집니다. 즉 이후 유찰은 감정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죠. 다음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아파트와 빌라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누릅니다. 토지나 상가는 자전거로 따지자면 외발 자전거예요. 처음엔 네발 자전거부터 타고 보조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외발도 탈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외발을 타려고 하다가 더 다치기만 합니다. 그러니 주거용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건물 주소 밑에 깔끔한 물건들이 있고 옆에 노란색으로 대항력 임차인이라고 쓰여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경매를 오래 하신 분들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물건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수익성을 계산해서 대항력이 있어도 수익이 나거나 자세하게 물건을 조사해보니 물건에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건데요. 하지만 처음이라면 깔끔한 물건들로만 보시는 게 시간도 절약, 리스크도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물건을 보면 다른 것보다 이 물건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편이에요. 말소기준은 이곳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라고 쓰여있는데 보통은 근저당권이 가장 많고 제일 빠른 근저당권 아래는 전부 소멸인 거예요. 이건 그냥 외우시면 좋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면 인수, 느리면 소멸입니다. 그렇다면 전입일이랑 말소기준 권리가 같다면 그것도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전입을 같은 날짜에 해도 법적으로는 하루 뒤에 적용되거든요.
그 다음은 다시 위로 올라와 물건을 천천히 보면 이 물건은 인천법원 3기에서 진행되는 물건이고 여기서 타경은 경매에서 부르는 물건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숫자 2024는 경매에 나온 연도입니다. 그 뒤에 숫자는 물건의 고유 숫자고요. 그리고 물건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물건은 문부터 우편함, 평면도 등이 나와요. 가끔 내부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죠. 저는 여기서 문 사진에 좀 집중해보는데요. 보통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많은 종이들이 붙어 있는데 이 물건들을 보면 문이 깨끗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봤다고 현장도 안 가보고 입찰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경매는 임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임장의 중요성이 정말 큰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방문을 통해 감정평가한 당시와 다른 점이 있는지 또 다른 하자들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입지를 보기 위해 지도 버튼을 클릭하면 각종 지도 어플에 자동으로 주소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곳이 좋은 입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좋은 입지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개발 버튼을 눌러서 보는 방법이 있고 토지 이음 사이트로 가서 주소 입력 후 정비 예정구역 옆이나 뉴타운 해제구역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경매로 나온 인천 용현동에 있는 이 물건 또한 주변에 소규모로 계속해서 재개발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대학교도 바로 옆에 위치하여 수요 또한 확실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거나 GTX 경전천들의 추가 개발 호재가 있다면 이도 좋은 입지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생활 인프라 완비 지역입니다. 학원, 병원, 마트, 생활 편의시설 등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고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평수가 작은 집들은 근처에 대학가나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보통 매매가 많은데 전세 매물이 없는 지역들을 잘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주거용 경매에 유리해서 투자금 회수가 빠른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실거주 수요가 있는 입지를 고르는 게 정말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물건을 보면 대학교 바로 옆에 집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 큰 대장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거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평수를 보면 17평으로 3인 가족에서 살아도 충분한 평수라서 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있는 물건은 비고란에 그 문제에 대한 날짜와 금액, 주의사항들이 쓰여 있어요. 이게 아예 안 쓰여 있는 물건들로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문제 있는 물건이랑 비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문제 있는 물건들은 비고란에 이렇게 주의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소 기준 권리는 확인했지만 전입일 날짜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배당 요구일까지 보시면 됩니다. 바로 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을 보면 이날까지 배당 신청을 해라 이 말이고 살고 있던 점유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순이라 최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배당 순서상 6천만원의 일부인 2,700만원만 후순위 배당을 받아간 거네요. 다음은 현황 조사를 보다 보면 실제 현장에서 가서 조사한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점유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만나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물건을 보면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적립세대 확인서 연락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쓰여있죠. 이런 말은 점유자가 있으니 못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등기부를 보는 건데요. 등기부는 이 건물에 살아온 과정들을 다 정리해놓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 읽은 필요는 없으니까 맨 아래창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보면 지금 이 집에 살아있는 등기만 모여져 있는데요. 이 집이 경매 개시가 언제 되었는지, 근저당 설정일자가 언제인지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끔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거나 전세나 월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기 위한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네이버 호가를 먼저 찾아보는 편이에요. 보시면 같은 동에 다른 층수 빌라가 1억 2천만원의 급매로 올라온 매물이 있네요. 하지만 딱 하나의 매물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니 저 같은 경우 KB 시세나 부동산 플래닛을 이용해 지금까지 거래된 금액대를 확인하는 편이에요. 이 물건의 경우 매매가가 2007년엔 9,700만원, 2016년엔 1억 2천만원, 20년엔 1억 2,500만원으로 9천만원에서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사이대로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상 매도가 1억을 잡고 수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수익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판매 가능한 금액에서 낙찰받는 금액을 빼고 추가적으로 드는 금액을 뺀 게 바로 순수익인데요.
경매에서 드는 비용들은 취득세, 법무비, 이사비, 미납관리비, 수리비, 대출이자, 양도세, 중개수수료, 재산세, 종부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및 법무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조정지역은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로 있고 비조정지역은 나머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만약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1%로 잡는 것이죠. 거기에 지방세는 주택 가격이 아닌 취득세의 10%가 붙기 때문에 총 취득세는 1.1%입니다. 거기에 법무비까지 보통 더하면 낙찰가의 2%를 취득세 법무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법무비용이 1.1%를 뺀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싸다 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낙찰가 8천만 원이라면 취득세와 지방세를 더해서 88만 원, 법무비 80만 원에서 총 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사비용인데 이사비용은 배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는 경우는 법원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서류를 낙찰자에게 주기 때문에 이사비를 안 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명도를 하려면 소정의 이사비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은 배당을 아예 못 받는 점유자라면 평당 10만원 정도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유는 강제집행 비용도 평당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비용 정도로 완만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납관리 비용인데요. 보통은 빌라보다 아파트 미납 사례가 많은데 일단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빌라라면 빌라를 관리하는 총무를 찾아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통 빌라는 맨 위층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관리라고 해서 대충 찾아봤다가 폭탄 맞는 경우도 종종 봤으니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리비용입니다. 우선 건물의 준공률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되었다면 직접 임장 가서 건물의 외벽이나 누수 흔적이나 샤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샤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인테리어에서 가장 비싼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보통 샤시가 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적으로 노후도가 보인다면 500만 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최대 효율력을 낼 수 있게끔 당근이나 크몽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정말 꿀팁입니다. 다음은 대출 이자금입니다. 만약 8천만 원의 낙찰가를 가지고 80% 대출을 받아서 월 이 대출 이자가 40만 원이 나온다면 40 곱하기 6 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세 1주택 개인이 바로 팔면 70%의 세금을 내지만 2년 뒤에 바로 팔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2주택 개인이 2년 뒤에 바로 팔면 10%에서 46%의 세금이 붙고요. 하지만 매매사업자를 내면 바로 팔아도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적용세율은 과세 표준표에 따라 적용되며 8천만 원에 낙찰받아 1억 원에 판매한다면 세율 15%에 걸려서 126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 이 표에 따라 확인하시면 되고 재산세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총 계산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및 법무비 8천만 원에 2%로 168만 원, 이사비용 6천만 원 중 2,700만 원을 배당받으니 수액으로 협의 20만 원, 미납관리비용 현장 임장 확인해서 10만 원, 수리비용 보수적으로 500만 원, 월 상한액 곱하기 약 6개월에서 240만 원, 양도세 8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판매한다면 세율 15%에 적용돼서 126만 원, 중개수수료 80만 원, 재산종부세 17,000원, 총 1,145만 원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판매할 금액 1억 원, 낙찰가 8천만 원, 추가 비용 1,145만 원을 빼면 855만 원이 수익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살지 말고 해야 할 부동산 경매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제가 타임별로 보기 좋게 설명란에 나눠 놓을 테니 궁금한 내용만 클릭해서 다시 보시면 되시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혼자 경매 공부를 도전할 수 있지만 정말 실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